소개받은 KPMG 박문구입니다. 제가 강의의 제목은 디지털 혁신 시대 사회와 경제의 새로운 거래 구조 설계를 누가 할 거냐, 이거를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강의라기보다는 같이 브레인스토밍을 해야 되고, 제가 최근에 지자체나 아니면 중앙정부나 내지는 민간에서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새로운 스마트 X라는 프로젝트들에 조금씩 참여를 하는데, 그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느끼는 것은 디자인 싱킹이 정말 중요하구나. 근데 우리 사회나 경제의 거래 구조에서 그런 디자인 싱킹은 그동안 누가 하고 있었을까? 사실은 디자인이라는 게, 디자인까지만 하면은 유형적인 것처럼 사람들이 오해하기 쉽고, 그래서 과거에 제조 산업에서 디자인 싱킹이란 것들이 유행하긴 했었는데, 그때도 제품 디자인에 녹여져 들어가는 거의 모든 사회와 내지는 인문과 그 제품의 철학이 무엇인가, 이런 측면에서 디자인 싱킹들이 얘기됐거든요. 어쨌든 그거는 제품 디자인이라는 것으로 체화돼서 유형적인 결과물을 얘기했던 것이고, 사실 그때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들은 그 뒤에 제품이라는 하나의 디자인을 만들어냈을 때 그 뒤에 어떤 조직들이 움직였고, 어떤 의사소통들을 했었고, 어떤 거버넌스로 의사결정을 했었는지가 사실은 더 중요할 수 있었는데, 제품 자체에 집중하다 보니까 뒤에 있는 게 안 보였던 게 분명한 것 같아요. 한국의 산업 구조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저는 원래 통상 전문가라서 유럽 내지는 미국, 인도, 중국 등에서 한국의 제품들을 수입하면서 그곳에 있는 제조 기업들이 한국에서 들어온 제품이 분명히 좋은 제품인 건 알겠는데 너무 싸게 들어와서 우리 산업이 망가지고 있어요, 막아주세요 라고 할 때 한국 기업들을 대신해서 가서 여러 가지 자료를 보여주면서, 그렇지 않다, 이게 싼 게 아니라 이런 측면에서 이유가 있다, 그리고 이런 숫자와 이런 숫자를 비교하면은 충분히 싼 게 아니라 원가보다 잘 받고 있는 거다, 그리고 현지 산업을 망가뜨리는 것도 아니고 상생할 수 있는 거다, 이런 소명자료를 내야 되거든요. 우리나라의 산업은 사실은 그런 제조업, 자동차, 전자, 철강, 석유화학으로 대표되는 중공업까지 포함해서 조선, 그 산업들이 주도하는 산업이었죠. 다른 산업들은 글로벌에서 10등 안에 들어가는 산업들이, 금융산업 같은 경우는 잘 못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핸드폰 1위지, 자동차 5위 안에 들지, 철강 1위였다가 탑3 안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지, 석유화학 규모의 경제에서 밀리고 있지만 굉장히 특품들 하면서 석유화학에서 나왔던 제품들을 가지고 자동차 배터리로 이어지면서 자율주행이나 아니면 전기자동차의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지,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의 제조업이잖아요. 우리나라의 그런 제조업들 기반으로 이루어진 서플라이 체인과 그런 구조 때문에 사실은 그 뒤에서 뭐가 움직였는지 안 보이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경제 기획은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서플라이 체인에서 요즘 이제 유행처럼 나오고 있는 소부장, 소재, 부품, 그리고 아까 그 제품을 빛내주기 위해서 뒤에 조연으로 숨어 있었던 장비 산업들은, 소재, 부품, 장비, 소부장 산업들은 왜 조연으로만 존재하나? 그럼 그런 산업들은 중소기업만 해야 되나? 그들을 위한 기회들은 어떤 구조로 줘야 되나? 그러면서 그런 너무 뭔가 큰 대기업의 의존적인 산업 구조들을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한테 어떻게 돌려줄 거냐? 억지로 돌려준다기보다는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죽이지 않고 어떻게 상생할 거냐? 그 와중에 디지털 혁신이란 주제가 탁 들어오는 거죠. 헷갈린 겁니다. 원래 아날로그 내지는 덜 디지털인 시대에도 경제기획을 세우기가 복잡했고, 뭔가 요즘 부동산 이슈도 있으니까 그 기획재정부 입장에서 부동산 가격 잡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거기서 갑자기 글로벌 디지털 공룡들에 비해서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인 카카오 내지는 네이버, 현대차조차도 마스, 모빌리티에서 서비스 등을 한다고 하면서 플랫폼들을 내놓고 있는데 사실은 글로벌 공룡들이나 선진적으로 자리 잡은 산업들에 비해서는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처럼 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그들도 살리고 원래 중소 중견도 살리고 스타트업도 살리고 그러면서 디지털을 기반으로 해서 기존의 덜 디지털 내지는 아날로그의 우리의 사회, 우리 경제 이런 복잡성들은 어떻게 재설계를 해야 될까요? 저는 일단은 긍정적입니다. 긍정적인 이유는 과거에는 복잡한 상황에서 디지털의 복잡성이 더 더해지면 아이고 그걸 어떻게 해 이런 느낌이었겠지만 사실은 디지털 사용하지 않는 중앙정부나 지자체 내지는 한국판 뉴딜을 얘기하면서도 그 뒷단에 산업과 산업 간의 관계, 기술과 기술 간의 관계 내지는 스타트업과 기술 간의 관계 그리고 정책과의 관계들의 그 복잡성을 굉장히 간단 명료하게 누구나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게끔 설계해 줄 수 있는 스토리를 정책 입안자들이 아직은 못 잡고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그들에게 보이지 않는 그것들을 쉽게 직관적이게 보여주는 방법은 뭘까? 누가 정답을 갖고 있는 건 분명히 아니기 때문에 그럼 생각의 툴은 어떻게 제시해야 되나? 이게 제 화두입니다. 저한테 정답이 있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사회에 이미 존재하는 건축할 때도 디자인이 들어가고 원래 제품 디자인할 때 고려했던 여러 가지 철학들이 있고 공간 디자인과 공간 경제학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사회학, 경제학, 복지학이 스마트시티에서 왜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봐야 되고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가 되짚어봐야 되는 것들인데 정답은 과거 역사와 그리고 우리가 살아왔던 삶에 사실은 다 존재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디지털 하시는 분들이 원래 있던 삶을 더 많이 알아가고 배우면서 디지털을 악교로 내지 디지털을 툴로서 제공해서 녹아들어갈 생각을 해야 되는데 디지털 해서 뭔가 중요한 것처럼 튀어나오는데 사실은 사회학이랑 떨어져 있고 경제학이랑 떨어져 있고 복지학이랑 떨어져 있고 도시의 골목으로 가지 않고 농촌으로 가지 않고 우리가 정작 해결해야 되는 도시 문제, 농촌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디지털은 사실은 허공에서 돌고 있는 거거든요. 뿌리를 내리게 하는 방법들을 우리가 같이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표지 놓고 너무 길게 얘기했는데요. 뒷단으로 가서 복잡해서 이 글씨를 볼 건 아닌데 뒤에 더 정리를 해놨는데요. 중요한 거는 요즘 한국판 뉴딜, 한국형 뉴딜에서 이런 정책들이 나옵니다. 디지털 뉴딜, 그 다음 그린 뉴딜, 사회 안전망에 대한 뉴딜,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뉴딜 이런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오는데 이 정책들이 신문에서 나왔던 구글이나 뭐 여러 가지 검색을 해서 나올 수 있는 그 정보들을 쭉 나열해 봤고 그 옆에 제가 정책 입안자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내가 이걸 설계한다면 이렇게 설계했을 것 같아 라는 부분들을 초록색으로 달아봤습니다. 글자가 작기 때문에 뒷장으로 넘어가면 이런 글씨들의 그 글씨들이 등장합니다. 디자인 싱킹, 디지털 고속도로, 디지털 경제의 생태계, 그리고 글로벌 베스트 프랙티스, 미래의 산업 구조, 상호 운영성과 재사용성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원래 디자인 싱킹에서 했었던 부분들이기도 하고 그리고 원래 존재하는 사회와 경제와 복지학에 갑자기 충격처럼 다가온 디지털, 플랫폼, 인공지능들을 우리가 어떻게 간단 명료하고 직관적으로 온 국민이 참여해서 재설계해서 목소리를 내고 의견을 내고 그래서 함께 설계해 나갈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이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일단 디자인 싱킹 그 예제로 디지털 고속도로를 한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디지털 고속도로.
자율주행차라는 얘기들 많이 하면서 현대차가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자율주행이 돌아다니는 것은 고속도로나 또 도로기 때문에 도로공사도 등장합니다. 도로공사는 현대차는 자동차에 들어가는 센서와 비전 AI와 라이다, 레이저로서의 라이다와 그다음 소닉으로서의 레이더들을 쓸 텐데 그런 부분들의 여러 가지 올라오는 신호들을 가지고 의사결정들을 내리죠. 근데 자동차만으로 자율주행이 완성되진 않거든요. 인프라, 도로에서 그 신호들을 주고받아주는 V2X, Vehicle에서 Everything, 도로에는 가로등도 있고 도로 자체에 여러 가지 그 신호등들도 있고 그리고 차와 차 간에 여러 가지도 있고 톨게이트도 있고 그리고 위에서 떠다니는 여러 가지 드론일 수도 있고 헬리콥터일 수도 있고 그리고 관제센터도 있고 이런 인프라들이 존재하거든요. 그럼 자율주행에서 올라오는 신호들 그리고 원래 인프라와 주고받는 신호 그런 신호들은 우리의 더 나은 밸류들을 위해서 기술들이 발전하고 있는데 그와 함께 인증이란 것도 존재합니다. 그럼 교통안전관리공단 TS라고 하는 그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는 그렇다면은 자동차에 들어가는 뭔가 여러 가지 알고리즘이 들어가 있는 블랙박스, 항공기에만 블랙박스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자율주행차에 블랙박스가 들어가는데 그 블랙박스가 해야 되는 역할은 여러 가지 센서들이 어떻게 조합돼서 올라왔고 조향장치에서 올라온 센서는 틀리지 않게 잘 올라왔는지 그리고 뭔가 사람이 뭔가 핸들을 움직인 게 아니라 자율주행이 스스로 알고리즘에 의해서 판단을 내렸다 그러면은 그 판단은 제대로 된 판단인지를 블랙박스에 계속 기록할 거 아니에요. 계속 기록을 하면은 그 기록은 현대차가 일단 블랙박스에 집어넣을 텐데 그런 것들은 누가 또 어슈어런스, 인증을 해줘야 될까요? 그 인증은 지금은 블랙박스나 알고리즘을 인증하는 것은 아니지만 교통안전관리공단이라는 곳이 있으니까 그런 곳에서 또 맡아서 하겠죠. 여기까지만 얘기해도 현대차, 도로공사, 그리고 정책을 만드는 국토부, 그리고 교통안전관리공단 등의 생태계가 존재합니다. 앞으로 달리는 자율주행 그리고 그런 도로라는 것들은 우리가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가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 어떤 생태계가 만들어질지를 알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누가 상상해야 될까요? 현대차한테만 맡겨야 될까요? 아니면 국토부에 있는 여러 공무원분들도 다 알아야 될까요? 과기부에 계신 분들도 각 개별 단위로서의 그 기술들, 인공지능 따로, 플랫폼 따로, 센서 따로가 아니라 그 총합으로서 존재하는 자율주행차. 근데 자율주행차만 가지고 있던 건 디자인 싱킹이 아닌 거죠. 도로, 여러 가지 인프라, 블랙박스, 인증 생태계 이런 부분들이 지금 존재하지 않아요. 지금 총합으로서 조합이 돼서 작동하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나 가까운 미래에 벌어질 그 상황을 누가 그리고 있을까요? 그렇다면 그 새로운 디지털 고속도로 내지는 디지털 경제의 생태계에서 파생되는 산업은 뭐가 있을까요? 거기서 스타트업들은 어떤 형태로 산업들을 준비해 가야 되고 어떤 기술들을 배워놓고 있어야 되고 대학생들은 내지는 최근에 퇴직을 했지만 재취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학문을 배워야 되고 어떤 기술을 준비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들을 알려면은 누군가 미래를 상상하는 힘으로 그려줘야 되고 그 상상이 틀릴 수는 있겠지만 상상이라니까 뭔가 공상과학 같지만 사실은 공상과학이 아니라 기술은 존재하고 그리고 그런 기술들이 어떤 샌드박싱 법에 의해서 작동을 할 거고 사회에 어떤 가치를 줄 거고 경제가 발전하려면은 기획재정부는 어떤 걸 풀어줘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한 단계 한 단계 계속 들어가다 보면 아까 앞서서 다른 분이 강의하실 때 디시전 메이킹 트리처럼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들을 상상해내잖아요.
상상해내서 관련되는 것들을 쭉 나열하는 것처럼 자율주행에서도 그게 필요합니다. 정부에 계신 분들도 그게 필요해요. 현대차도 그게 필요하고요. 스타트업들도 그게 필요합니다. 근데 각자 상상에 맡겨서 움직이는 것보단 스케치라 할지라도 디지털 생태계나 디지털 고속도로에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나와서 이게 비행기가 될 것 같아 라는 스케치를 던져주면서 거기서 영감을 받는 사람들을 불러내야 돼요. 디지털 고속도로는 과거의 경부고속도로처럼 완성돼야만 자동차가 움직이고 산업이 물류의 백본으로 쓰고 그 고속도로의 주변에 있는 도시들이 성장하는 게 아니라 디지털 고속도로는 스케치만으로 비전만 공유할지라도 여러 사람들이 앙트러프너들이 영감을 받고 자극을 받아서 우리 산업의 역동성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사실 정책은 그런 방향으로 집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정부가 발표했던 여러 가지 한국판 뉴딜에서 나와 있었던 그런 키워드들과 발표된 정책들을 봤을 때 이렇게 해서는 그냥 1차원 정책의 나열인데 서로 대화를 하고 있지 않은 게 보이네. 서로 뭔가 상상을 통해서 연결성을 통해서 계속 그 가지치기와 디자인 트리를 만들어가는 게 디자인 싱킹 트리를 만들어가는 게 안 보이네 라고 해서 이 단어들을 뽑은 거예요. 그 설계자가 없는 거죠 지금. 각 부서별로 1차원적인 정책 믹스들을 하고 있는데 그래봤자 자기 부서 내에서 정책 믹스가 이루어지는 거지 사실은 여러 부서의 믹스뿐만이 아니라 지금 존재하지 않는 것들을 상상하고 그런 것들을 그려내면서 그려도 모자란데 그런 걸 하고 있는 구글의 자율주행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다른 글로벌 플레이어들은 이미 그걸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상상력도 현시적으로 부족한 편. 누군가는 하고 있다고 믿고 싶습니다. 그러나 튀어나온 정책에서는 보이지 않고 그리고 현대차는 있지만 프라이빗 섹터니까 자기가 하고 있는 걸 모두 다 알려줄 수는 없잖아요. 사회는 현대차만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공공, 민간, 그리고 학교, 연구소 등 여러 가지 이해관계자들이 있는데 그 이해관계자들이 다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내지는 미래의 우리의 경제를 역동적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창업가들이나 그런 비전에 동참해서 따라오는 사람들을 누가 환기시켜주고 누가 자극을 줘야 되는지 그 그림이 필요합니다. 건축에서 랜드마크한 건물들이 생기고 도심 재생에서 굉장히 아름다운 조형물과 공간이 이뻐지고 벽화를 그림으로써 관광객이 모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자율주행에서 등장하는 미래의 고속도로 그러나 그 고속도로는 누가 그려주고 공유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당장 버추얼 고속도로로서 작동을 할 수 있는 거고 그 고속도로 주변에 도시가 생겨나고 산업이 자라난 것처럼 우리의 앙트러프너와 미래 산업의 주인공들이 생태계에서 자라 올라올 수 있는 겁니다. 그 설계자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디자인 싱킹을 건축과 인테리어와 제품 디자인에만 쓸 게 아니라 사회, 경제, 미래 산업, 미래 사회에서 충분히 쓸 수 있는 거고 그 설계자가 여러 명이 나오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저희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글로벌 베스트 프랙티스 뭔가 여러 가지를 나열하고 정부의 정책을 찬성하기도 하고 때로는 반대하기도 하고 비판하기도 하는데 그 정책 입안자 분들에게 어떤 단 하나의 단어로 그들이 그걸 KPI 삼아서 움직이면은 저절로 이런 디자인 싱킹이나 이런 것들이 성취될까? 그들을 제가 요즘 드는 생각은 그게 어떤 조직이 됐든 공공의 조직일 수도 있고 민간의 조직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도시일 수도 있고 스타트업의 엑셀러레이터와 스타트업 간의 관계일 수도 있는데 그곳에서 모든 사람을 다 교육시켜서 갈 수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회는 원래 각각 다 이기심에 의해서 움직이고 자기가 바라보고 있는
그 한계 내에서 움직이게 돼 있는데 그 모든 각각 다른 사일로와 각각 다른 이기심들을 충족시킬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은 어느 포인트를 딱 짚어서 그 그룹, 선도 그룹 내지는 준거 집단을 먼저 자극해서 그들이 디자인을 해서 설계를 해서 가져가고 그럼 그들이 움직이니까 다른 팔로워들이 저들이 저렇게 움직이는 건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하면서 따라가게 만들까? 그럼 처음에는 1%, 그래서 그들에 의해서 자극받는 3%, 그들에 의해서 자극받는 9%, 그들에 의해서 자극받는 30% 그리고 100%가 될 때까지 그 순서는 누가 정해야 되는지. 그래서 사회 전체가 역동적으로 변화하려면 첫 1%를 어떻게 할 건지. 그래서 글로벌 명품 전략, 글로벌 베스트 프랙티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K 방역이 좋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만들어내는 디지털 고속도로나 디지털 생태계, 한국판 뉴딜은 명품 전략이 뭐냐? 우리가 당장 만들어서 앞으로 2년 있다가 지금 예산이 쓰이고 그래서 뭔가 파일럿이 1년 내에 나오고 그다음 조금 기다려서 2년이나 3년 후에 결과물로서 만들어진 그 정책은 명품이냐? 명품이 되려면 마이크로소프트랑 나가서 곧바로 경쟁할 수 있어야 되고 구글이랑 나가서 자율주행으로 경쟁할 수 있어야 되고 알리바바랑 가서 경쟁할 수 있어야 되고 현대차나 네이버나 카카오와 같이 합심해서 한국 내에서는 공공을 노릴지라도 해외에서 공공을 한다기보다는 해외에서는 국부를 창출해서 한국으로 가져오기 위한 유입을 시키기 위한 그 비즈니스 설계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 명품은 공공의 한국판 뉴딜 정책이 어떻게 도와줘야 되냐 내지는 어떻게 설계를 해야 되냐. 그 설계는 현대차나 카카오나 네이버조차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스타트업들, 우리의 중소기업들, 우리의 시민들이 좋자고 할 건데 그 중에 뭔가 글로벌 시장에 나가서 천병으로 뚫고 나가 싸울 때 카카오나 네이버나 현대차를 앞에 돌격대로 내세우면 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스타트업이나 우리 중소기업들이 인해 전술로 가서 쓰러지느니 좀 단단한 돌격대를 앞으로 내세워서 가면 훨씬 좋으니까. 그런 명품 전략은 누가 만들고 있을까요? 과기부든 산업부든 중기부든 복지부든 교육부든 디지털 시대에 우리에게 주는 선물은 뭔가를 만들었다 정책을. 그래서 디지털이 같이 들어와서 한국판 뉴딜로 뭔가를 만들었다. 그럼 그거는 한국에서만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디지털 위에 남고 플랫폼 위에 남고 여러 가지 정보들이 같이 올라오잖아요. 글로벌리 카피 앤 페이스트해서 가서 쓸 수 있어요. 그게 디지털이 주는 선물이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안다면은 원래의 정책들은 한국 인프라 중심이었고 아날로그적으로 움직이고 대화로 움직이고 서류로 움직였기 때문에 글로벌리 나갈 시간이 없어요. 원래 공공은 인프라에서 한국에 있는 시민들과 국민들을 행복하게 하고 여기서 삶과 내지는 경제를 만들어내는 것만으로도 벅차요. 시간이 모자라요. 근데 디지털은 디지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한국판 뉴딜에서 디지털과 함께 뭔가를 만든 디지털은 남아서 쌓이는 것들의 설계도에 따라서 디자인 그 철학과 디자인 결과에 따라서 글로벌 명품이 될 수도 있고 완전히 그냥 데이터 가비지로서만 남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100%의 예산을 쓴다고 할 때 예를 들어서 뭐 200조를 쓴다고 할 때 200조를 쓸 때 단 1%, 1%면은 뭐 2조죠. 그 2조의 금액을 가지고 우리가 한국에 있는 여러 가지 훌륭한 엔지니어들과 창업가들이 글로벌 명품을 못 만든다? 결코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사회를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코비드 때문에 많이 왔는데 우리는 분명히 단단하고 굉장히 훌륭한 게 많고 대신 그거를 엮어주는 설계자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정책과 공공과 민간의 이 서로 합해서 움직여지는 그 설계,
그래서 사회와 경제가 역동성을 띠고 한국에서는 인프라의 목적, 시민의 삶, 청년 창업,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들을 이루면서 그래서 쌓이는 1%가 글로벌 베스트 프랙티스가 돼서 여러 시장에서 국부를 창출해서 한국으로 유입될 수 있게 만드는 자랑스러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가 필요한 전략인 것 같아요. 너무 철학적으로 들 수 있기 때문에 그 뒤쪽에 예시를 먼저 본 다음에 결론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결론인데요. 결론을 살짝 건너뛰어서 스마트 시티에서 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대구에서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교통, 행정, 안전 그 외에도 주제는 되게 많아요. 근데 대구가 잡았던 주제는 이것들이죠. 그러면서 대구시도 그렇고 국토부도 그렇고 이 동그라미에 집중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스마트 시티에 필요한 기술이 뭐야? 그래서 이 기술들을 굉장히 엔지니어들이 훌륭하시기 때문에 깊게 쭉 들어가서 다들 각자의 동그라미에서 뭔가를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동그라미와 동그라미 간에 의사소통도 적고 그리고 동그라미와 동그라미 간에는 선후 관계가 있거든요. 너가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쌓아서 올리면 나는 그걸 가지고 어떻게 쌓아서 올릴 거고 그러면은 그 데이터들을 가지고 시민 서비스는 어떻게 만들어 갈 거고 시민 서비스를 가지고 실험들 해서 시행착오는 다시 피드백으로 누구한테 줄 거야 라는 선이 없습니다. 연결선. 우리에게 필요한 스마트 시티에서의 설계는 정말로 훌륭한 엔지니어들의 독립된 섬, 다도해 내지는 그리스 앞에 떠 있다는 몇천 개의 섬의 그 아름다움이 아니라 그 선들과 선들 사이를 연결하는 의사소통, 의사결정, 선후관계,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쭉 연결돼 봤던 디지털 스레드가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작동을 하거든요. 근데 저라면 그렇게 설계를 안 했을 텐데 설계를 가서 딱 보니까 우리는 여기까지밖에 할 수 없어. 이것만으로도 벅차 하면서 플랫폼 위에 특정 그 통신사 플랫폼 위에 온갖 IoT와 비전 AI 정보들을 끌어올려서 올라오나 정보가 거기까지 실험하는데 벅차더라고요. 저라면 그 금액 중에 30% 정도는 잘라서 올라온다고 가정하고 그 올라온 데이터들은 투비가 어떤 모습인데 그래서 시민 서비스들을 시민들이랑 교감하면서 실험을 해서 완성되지 않았더라도 올라온 그 70% 예산을 가지고 만든 정보들과 시민들과 같이 대화해서 만들었던 것들을 같이 랑데부 시키는 과정이 있었어야 돼요. 근데 그 설계를 여기까지밖에 우리 못해. 무슨 경부고속도로 만들듯이 우리가 그동안의 경험은 이래. 그래서 여기까지만 딱 하고 이거는 그 다음에 해야 돼. 그럼 스스로 첫 번째 디자인에 따라서 우리는 지금쯤이면 뭔가 베스트 프랙티스 파일럿들 만들어서 글로벌리 던지면서 완성시켜 나갈 수 있는 마치 창업가들이나 스타트업들이 하는 행동처럼 그렇게 데브옵스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시간이 늦어지는 거죠. 몇 년 더. 그게 설계의 커다란 차이가 됩니다. 그래서 사회, 경제 발전, 지역의 역동성, 그리고 정책들과 엔지니어들 간의 연결, 의사소통과 의사결정.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중요한지가 느껴지는 거고요. 지역경제는 진작에 뭔가 활성화될 수 있었는데 사실 여기까지는 예산을 쏟아서 시민들은 몇 년 됐는데 말이야. 3년 됐는데 대구에서 스마트시티 한다고 공표한 지는 되게 오래됐는데 이젠 시장이 바뀔 때가 됐어.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거버넌스가 흔들리면 또 바뀌겠죠. 그래서 설계가 굉장히 중요하다. 테크노파크에 가서 보면 여러 지역의 테크노파크에서 예산은 엄청나게 들어오기 때문에 테크노파크, 산업단지공단은 산업부 밑에 있고 테크노파크는 중기부 밑에 있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요즘은 중기부 예산이 훨씬 더 많아서 굉장히 예산은 쏟아지는데 그 예산들을 쓸 때 이렇게 써요. 뭔가 중소기업을 위해서 써야 돼.
중소기업 스마트 팩토리를 위해서 쓸 거야. 그래서 IoT로 해서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올려야지. 그렇게 해서 예산 따로 쓰고요. 그다음 별도의 팀한테 또 예산이 내려가서 청년 창업 예산 따로 쓰고요. 그리고 벤처 캐피탈 불러와야 된다고 하면서 벤처 캐피탈이랑 또 회의해서 박수치는 호텔에서 이벤트 따로 만들어서 씁니다. 예산들을 3분의 1로 이렇게 잘라서 나눠서 써요. 사실은 중소기업에서 IoT를 통해서 비전 AI를 통해서 생산성이 올라오는 그 현장은 학생들에겐 교육의 현장이고 같이 있는 교수님들에게는 SCI 논문의 원재료가 되고 특허권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그럼 엔지니어가 특허권 오너가 되고 그래서 그것들을 처음부터 벤처 캐피탈들을 언제쯤 부를 거란 설계한 테크노파크가 벤처 캐피탈들은 맞춰서 부르고 뭐 예를 들어서 5억을 쓰면 그중에 한 1, 2억 정도만 벤처 캐피탈들을 불러서 펀딩을 하고 기술 거래를 할 수 있는 뭔가가 잡히겠죠. 그 얘기는 뭐냐면 정책은 라이프 사이클이 있습니다. 이미 갈라져 있는 각 부서별로는 다 각각의 정책처럼 보이시겠지만 사실은 산업을 중심으로 보고 민간에서 돈이 흘러가는 것들을 보면은 정부의 정책은 뭔가 계속 돈이 내려오니까 빨리빨리 써야 돼서 각각 사일로를 쓸 수밖에 없지만 사실은 민간에서 지속 가능하게 되고 지속 가능하려면 민간인 투자가 들어와야 되고 투자가 들어오려면은 펀딩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펀딩하는 사람들은 벤처 캐피탈이나 엔젤이나 대기업이나 돈 있는 뭐 지역의 유지들이나 이런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그림을 처음부터 보여주면서 기다리세요. 6개월 있다 나와요. 개봉 박두. 이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테크노파크에서의 정책은 그렇게 설계돼야 됩니다. 그런데 각각 잘라서 팀들한테 나눠서 계속 쓰기에도 시간이 바쁘죠. 왜? 위에 누군가 계신 분이 정책 설계를 그렇게 안 해줘서 밑에 있는 테크노파크에 바빠서 도저히 뭔가 자신의 영역의 일밖에 못하는 그 직원들을 내지는 그 임원들을 탓할 수는 없거든요. 사실은 그 테크노파크의 리더 분들이 그 설계를 해주셨어야 되는 거예요. 정책 설계들을. 아니면 산업부나 중기부가 처음 내려올 때 내지는 과기부가 예산을 내리신다면 그런 설계들을 하라고 하셨어야 돼요. 근데 과기부의 설계된 예산과 이런 것들이 갈라져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이슈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또 다른 사례는 죄송합니다. 요것도 이제 좋은 사례죠. 차세대 융합기술원이 성남에 자율주행 트램, 버스 2대를 작동시켜요. 지난 3년 정도 쌓여 있어요. 어떤 통신사의 5G 네트워크를 쓰고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속도가 빠른 모바일 엣지 컴퓨팅을 쓰기 때문에 라이다, 레이다, 비전 AI의 여러 멀티 채널의 정보가 한꺼번에 막 쇄도해서 들어와도 다 정보가 쌓이는데 그러면서 사고도 몇 번 났겠죠. 위험한 경우도 있었겠죠. 그런 부분들을 3, 4년 동안 쌓아서 시행착오를 굉장히 많이 쌓았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러면서 타임싱크로 이럴 때 이런 쪽으로 조향을 꺾었고 핸들을 꺾었고 브레이크를 밟았어. 언제? 비전 정보가 어떻게 들어왔고 레이더 정보가 어떻게 들어왔고 라이더 정보가 어떻게 들어왔고 그리고 5G 네트워크를 통해서 V2X 정보가 어떻게 들어왔을 때 우리는 어떤 의사결정을 트램 보고 내리게 했어. 그런 알고리즘들이 쌓여 있고 그렇게 수정들을 했어. 그럼 이런 타임싱크로한 여러 가지 엔지니어링 데이터가 쌓여 있어요. 얼마나 귀중한 정보입니까? 사실은 그 정보들이 타임싱크로하게 연결돼 있다는 그 조합, 디지털 스레드죠. 그 정보는 누군가에게 주면 그 데이터 셋들의 조합을 주면 타임싱크로해서 주면 리버스 엔지니어링으로 자율주행 OS도 만들 수 있어요. 정말 중요한 자료죠. 그런 차세대 융합기술원은 엔지니어들의 연구소인데 그들이 이제 그동안에 이제 준 예산으로 3, 4년 동안 이제 연구 개발해서 이렇게 쌓았는데 그 다음은 뭘 하지?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드렸던 그 아이디어는 굉장히 심플했어요. 정말 귀중한 이 정보를 들고 있는데 복지부 가보셨어요? 교육부 가보셨어요? 노동부 가보셨어요? 아직 안 가셨어요. 이 자료는요. 라이다학, 레이다학,
5G 학, 그다음 자율주행 알고리즘 학으로 해서 정말 따끈따끈한 그리고 타임싱크로 해서 그런 여러 가지 조합들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고 시행착오를 보정하는 그 과정은 엄청난 커리큘럼이고 지역 대학교의 어떤 뭔가 그 커리큘럼으로 쓰여야 되는 거고, 재취업해야 되는 여러 가지 뭐랄까 교육 받는 분들에게도 굉장히 귀중한 자산으로 쓰이거든요. 그럼 노동부가 따끈따끈하게 쓸 수 있고, 그리고 교육부가 쓸 수 있는 건데, 연구소인지라 뭔가 사업을 해야 되는데 정말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귀중한 자산이 여러 군데에 쓸 수 있다는 것을 모르시더라. 그 얘기는 윤기원이 들고 있는 귀한 자산으로 디자인 싱킹을 해봐야 되는 거죠. 사회는 어떻게 생겼는지, 인터디서플리너리한 그런 뭔가 정책이나 비즈니스 기회는 뭐가 있는지를 봐야 된다는 뜻이죠. 제가 말이 많아서 굉장히 빨리빨리 시간이 가버리네요. 그 다음 뉴딜 매시업, 요것들은 리쇼링에 대한 것들인데, 중기부에서 리쇼링 쪽에서 쌓이는 제가지 정보들도 단순히 중국에 가 있는 제조 공정들을 한국으로 들여온다, 여기에만 집중할 게 아니라 그러면서 쌓이는 정보들을 엔지니어들한테 어떻게 풀어주고, 그리고 실패할지라도 거기서 쌓이는 귀중한 레슨들을 누구에게 줄 건지를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결론을 가지고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 내지는 경제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사회나 경제에서 있는 문제들은 도시의 시민의 삶 행복해야 되고, 청년의 창업, 지역의 어떤 역동성이 있어야 되고, 골목에서 그들이 창업을 해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민간의 참여, 현대차나 SK나 이런 기업들이 민간으로 여러 가지 펀딩들을 집어넣는, 거기에서 있는 청년 창업가들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활성화시키려면 어떤 설계가 필요한지, 그 설계는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 방금 이제 단서들을 조금 나눠본 것들이고, 그러면 우리 지금 현재 한국판 뉴딜이 갖고 있는 민간형 비즈니스 모델이 안 보인다. 아까 이제 첫 번째에서 정부가 발표한 여러 가지 정책들의 핵심 단어들을 봤을 때 민간이 그걸 보고 있으면 나는 이 설계라면 투자 안 해 라는 생각을 갖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설계자들을 찾아야 된다, 빨리. 그 다음 상호 운영,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엔지니어링 에셋이 있는데 노동부, 복지부 내지는 교육부에서 충분히 재활용해서 쓸 수 있는데 그런 걸 안 하고 있다. 사실은 사회나 경제를 위한 어떻게 보면은 죄악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 정말 훌륭한 자기 자신의 재능들을 여러 군데 그런 상호 운용성에 대한 설계, 그 다음에 1차원적인 기술의 나열이 아니라 디지털 스레드, 아까 말씀드린 타임싱크로 해서 여러 가지 엔지니어링 자산들을 모으니까 그게 리버스 엔지니어링으로 감히 구글과 뭔가 경쟁해 볼 수 있는 스타트업들이 탄생할 수 있는 거고, 그 원재료로. 그 원재료가 뭔가 어디 쓸 수 있느냐? 노동부, 교육부, 복지부에서 쓰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필요한 설계다. 그런 부분들이 빠져 있으니까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지속 가능하고 글로벌 경쟁력이 수반된 그런 우리의 사회와 경제의 디지털 설계는 어떻게 가야 되냐? 그리고 디지털 설계라고 해서 디지털 기술이 중심이 아니라 기술은 30% 미만이고 70%는 사회학, 경제학, 복지학, 디지털이고 스마트 시티라는 그 현장에 텔레콤사나 건설사만 가는 게 아니라 플랫폼사나 IoT사만 가는 게 아니라 경제학자, 복지학자, 사회학자가 가서 내가 알고 있었던 그 비즈니스 모델, 내가 그동안 여러 가지 리서치와 앙케이트를 통해서 모았던 그런 조사 방법론을 디지털로 한번 해볼까? 이렇게 돼야지 우리 사회가 제대로 설계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들어지는 생태계, 그래서 디자인 싱킹이 정말 중요한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아까 계속 말씀드린 대로 첫 단계의 2%의 설계 변경이 우리에게 200% 내지는 더 이상의 효과를 사회나 경제에 충분히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디자인 싱킹은 우리의 사회와 경제에 디지털이라는 기술을 악유로 해서
굉장히 큰 기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 다 같이 설계자로 동참하고 여러 가지를 묶어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정확하게 이렇게 이게 시계처럼 시간을 맞춰 주셨습니다. 예, 우리 이제 전문의 센터장님께서는 조금 더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디자인 싱킹과 그다음에 스마트 시티와 어떻게 연결이 되고 어떻게 개입이 되는가 이런 부분을 이제 말씀 주셨는데요. 혹시 질문이나 궁금한 부분? 예. 예. 예, 센터장님, 그러면 디자인 싱킹의 시작은 어디라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하신 디자인 싱킹의 시작은 공감하고 공감 다음에 디파인 이렇게 있는데 센터장님 말씀드린 디파인 정의 다음에 공감이 쪽으로 이렇게 강요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잘못 들었나 생각됩니다. 예. 저는 뭔가 디자인 싱킹 전문가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제가 생각하는 방식 저도 제 스스로 3, 4년 동안 디지털 혁신 내지는 스마트 X 프로젝트를 쫓아다니면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어떻게 해야만 이게 말이 되는 로직인가를 그러면서 이제 찾은 결론이 이겁니다. 일단 생태계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생태계는 누가 그려야 될까요? 우리가 그리는데 그건 우리가 어느 범위까지 그려야 될지 우리 스스로 정해야 돼요. 나는 어떤 생태계를 그리고 싶은가? 그 생태계에 이해관계자는 누가 들어오나? 기업이 들어오나? 아니면은 스타트업이 들어오나? 그리고 그 생태계는 어떤 방식으로 해야지 지속 가능하게 살아서 돌아갈까? 살아서 돌아갈까? 그래서 생태계 전체를 놓고 각 이해관계자들이 다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기 자신이 보이고 자기 자신이 유리한 방향으로 움직일 텐데 그 움직이는 역동성을 역용해서 전체의 총합이 더 크게 될 수 있도록 그 생태계를 디자인해주고 그 안에 있는 들어가야 되는 이해관계자들을 뭔가 정의해주는 게 필요한 게 아닌가. 그러면서 그들과 그들 간에 서로 주고받는 의사소통은 뭐고 거래 구조는 뭐고 서로가 서로에게 뭔가 자극되어지는 인센티브 구조는 뭔가. 그래야만 이게 돌아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은 거꾸로 생각하면 뭐냐면 기획재정부가 한국 전체를 놓고 생각하는 게 원래 그렇게 생겨 있어요. 우리 각 산업들은 어떻게 생겼고 이해관계자들은 누구고 서로 어떤 거래를 주고받는 KPI를 보면서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건 기재부만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지역으로 내려오면 그 신호들이 다 있잖아요. 이페이먼트 신호들이 있고 지역화폐 신호들이 있고 뭔가 CCTV의 신호가 있고 IoT 신호가 있는데 그럼 도시에 존재하는 지자체에 계신 분들도 각 지자체에서 기재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작은 단위에서 굉장히 세밀하게 모세혈관을 바라보는 현미경처럼 핀포인팅하면서 경제 설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과거처럼 기다릴 필요도 없고 신호는 굉장히 많고 신호들을 어떻게 설계해서 생태계를 만들 거고 이해관계자를 만들 거고 지속 가능성을 만들 건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상상력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방공재단이 너무 크지 않아요? 근데 사회와 경제는 원래 그렇게 굴러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크다는 이유로 누군가 그걸 그려주지 않으면, 그러니까 기재부가 잘하겠지 하고 뭔가 그려주지 않으면 기재부는 사실 못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기재부 밑에 있는 사무관님들이나 주무관님들이 디지털 스레드를 이해하고 정책에 녹여넣기 시작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다면은 기재부에서 나온 여러 가지 정책들이 어느 정도 보여요. 마이데이터나 여러 가지 새로 금융위에서 나온 정책들을 보면은 뭔가 보입니다. 보이는데 요즘은 무슨 경부고속도로 만들어주고 민간이 알아서 하겠지 보다 조금 더 가서 약간 상세 설계들이 들어가 줘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세 설계가 없으면 모두가 한꺼번에 모여서 비전을 공유하면서 달릴 1%, 3%의 그룹이 늦게 나옵니다. 그 그룹이 빨리 나오게 하기 위한 스케치가 필요하거든요. 그럼 그 개념이 디파인이 아닌가요? 스케치 자체가 디파인 아닌가요?
스케치가 디파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여러 가지를 동시에 생각하는 그 스케치를 먼저 그리는 설계자가 필요하다. 근데 그거는 오래 기다려서 무슨 ISP하고 마스터 플래닝하고 이게 아니라 그냥 그릴 수 있는 사람이 먼저 그리고 여러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먼저 저지르는 작은 파일럿들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실증들이 니아나 나이파에서 실증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 것들이 뱅크에 쌓여서 여러 다른 사람들이 굉장히 빠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풀어주는 경우가 좀 적잖아요. 왜냐면 거기 껴있는 민간들이 있기 때문에 민간들의 자산이라고 해서 좀 보호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이렇게 열리고 설계돼야 되지 않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참여하는 민간들은 자기 역동성이 있으니까 정부는 그들이 가리려고 하는 거를 그래? 그럼 내가 이걸 더 크게 줄 테니까 너는 그거를 좀 내려놓지라는 그 인센티브 구조를 줘야 되죠. 정해진 예산 내에서 설계하려고 하니까 민간이 자기가 개발한 거니까 지재권이 자기한테 있다고 소유하는데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라는 데서 멈출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더 큰 파일을 주면서 그러면 내려놓게 하는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 전무님께서 되게 이상적인 그런 의견을 주셨는데요. 사실 이제 저희 지자체에서도 정책을 피다 보면 부서 간에도 사실은 협업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고 저쪽 부서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사실은 모르고 제 일만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다른 데 제가 필요로 하는 자료가 어디에 있는지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자료가 있어도 그거를 저희가 어떻게 쓸 수 있는지 그것도 사실 쉽지 않은데 지금 그렇게 이렇게 이거 융합을 하고 그런 스피치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런 거는 사실은 진짜 정부에서 그런 사람들을 더 교육시켜서 그런 거를 내려보내야지 이 밑에서 지자체에서 실무진 일을 하시는 분들은 사실 자기 일 하기 되게 바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도 사실은 아까 여기 전혜 선생님이 뭐 서비스 그 디자이너가 있듯이 그런 맥락으로 지금 이어질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조금 더 활발하게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예. 그 대전에 계신 이제 스마트시티를 맡으신 그 분과 이제 같이 대화를 나누면은 분명히 그게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생 뭔가 공무원분들 조직을 잘 아시기 때문에 분명히 굉장히 힘들다라고 스스로 인정하시고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린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이런 느낌으로 한번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디지털 사회복지사라는 게이미피케이션, 어떻게 보면 그 롤플레잉 게임 같은 것들이죠. 그런 것들을 설계해서 이제 얘기하는데 공무원분들한테 어떻게 해야 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먼저 출발해요. 어떻게 출발하냐면 뭔가 파일럿이나 여러 가지 작은 예산들이 있어서 들어올 때 사회복지사들이 움직여야 되는데 왜냐하면 점점 독거노인들이 늘어나고 그리고 뭐 결식아동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다 돌아봐야 되니까 발품을 팔아야 되고 초등학교 가서 팔아야 되고 시간이 도저히 안 납니다. 너무나 더 늘어나고 있고 시간이 도저히 안 납니다. 그런데 그 얘기는 뭐냐면 정해진 이코노미라는 뜻이거든요. 그 원래 지금 사회복지라는 이코노미는 사회복지사가 존재하고 시청회 분들이 존재하고 정책 예산이 존재하는 거죠. 그 이코노미로는 한계에 있기 때문에 절대로 거기서 그러니까 그것만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충실하듯이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새로운 이코노미가 들어오도록 만들어야 되거든요. 새로운 이코노미나 새로운 엔트런트가 들어오도록 자극을 해줘야 되는데 이런 느낌이죠. 인공지능 스피커가 독거노인이나 결식아동한테 있다. 요즘 핸드폰에 이제 다 실이나 뭐 여러 가지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러면은 내가 아파서 병원 가야 되는데 뭔가 대화들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결식아동이 엄마 아빠가 아직 공단에서 퇴근해가지고 우리 골목으로 들어와서 밥을 안 줬기 때문에 9시 10시가 돼도 굶고 있고 그러면 그런 여러 가지 정보들이 모이면 사회복지사가 가면 좋은데 그분도 이제 자기 집이 있기 때문에 못 가시죠. 그러면은 그런 신호들이 인공지능 스피커라는 작은 그 기술 하나, 뭐 이제는 굉장히 보편화된 그 기술 하나로 신호가 모여서 그 신호가 주변 대학생이나 복덕방 아저씨나 아니면 옆집 아주머니한테 가면서
자, 몇 동 몇 호에 있는 이 분이 아프세요. 배고파요. 가서 좀 이렇게 그런 부분들 채워주시면 지역 바우처 드릴게요. 그런 게임들이죠. 그런 게임들을 던지면은 최소한 사회복지 예산으로 브레이크 이븐하는 봉사까지는 아니고 봉사보다는 조금 더 해서 큰 이익은 아니지만 자기의 용돈을 벌어가는 과외비를 벌어가는 아주머니나 아니 복덕방 아저씨 내지는 시험이 끝났기 때문에 신나게 재래시장 가서 막걸리와 파전을 먹을 수 있는 대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어요. 그렇게 게임이 돌아가면은 사회복지 예산으로 돌아가는 게임까지 가겠죠. 그게 골목에서 이루어지는 지역 경제가 나올 수, 그러니까 6시 이후에 이루어지는 거래가 잡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래서 청년들이 거기서 왔다 갔다 하게 되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그 지역에는 부자이신 집을 몇 채 갖고 계신 노인분들도 계시고 아들 딸들을 멀리 뭔가 대기업에 취직시켰고 유학시키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들이 없어. 자녀들이 지금 생일에. 그러면은 그 자녀들이 얘들아 우리 아버지 가서 스킨십 좀 해드리고 그 마을회관 가서 신나게 이렇게 파티해주고 나한테 스트리밍으로 보내주고 여러 가지 사진 올려주면 내가 50만 원 쏠게. 100만 원 쏠게. 너가 충분히 좀 시간 좀 써줄래? 이렇게 하면 그들이 수익 사업이 시작돼요. 정책으로 해서 바우처를 꽂아주는 브레이크 이븐까지를 다음에 정말로 물리적으로 골목에 무엇을 꽂아주느냐에 설계에 따라 정책 설계에 따라서 앙트로프러너는 거기서 수익 사업을 시작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앙트로프러너한테 나눠주면 다들 무슨 뭔가 앱 개발한다고 자기 골방에 있다가 골목은 가보지도 않고 그냥 예산 다 쓰고 끝이잖아요. 만약에 그들에게 마치 경기도에서 쓰고 있는 공공배달 앱처럼 앱은 이미 존재해. 그런 노인분들을 찾아가고 서비스를 하는 서비스 공급자 그리고 수요자들 매칭하고 매칭하면 지역 바우처를 주는 그 앱은 존재하니까 너는 물리적으로 스킨십을 가지고 골목을 돌아다니는 데 집중해 줬으면 좋겠어라는 거 하나 하고 굉장히 베스트 프랙티스인 그런 공공배달 앱 같은 서비스 매칭 앱을 지자체가 딱 들고만 있으면 거기까지만. 그럼 무슨 일이 발생할까요? 여러 청년들이 들어와서 1,000만 원 받은 예산, 500만 원 받은 예산을 스킨십과 돌아다니는 데 더 많이 쓸 거고요. 그러면서 공무원분들은 그 앱에 쌓이는 복지 수요 정보, 복지 공급 정보, 매칭 정보, 시간 정보, 그래서 이거 좋아요, 나빠요에 대한 평가들이 남아요. 우리가 쓰는 청년 바우처 예산들, 청년 창업 예산은 어떻게 조합해서 디지털 풋프린트를 남기느냐, 족적을 남기느냐에 따라서 수익 사업을 찾는 앙트러프너와 연결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했던 정책들 지금 여기까지만 얘기해서 딱 멈춘 다음에 말씀드리면 어느 부서가 연결되어 있냐? 청년 창업팀, 재래시장 부흥팀, 그다음 지역 바우처팀, 노인복지팀, 아동복지팀, 도심재생팀이 연결되어 있는 정책들이에요. 근데 이거를 대화를 하시면서 굳이 할 필요는 없어요. 그 공무원분들끼리. 대화를 안 해도 디지털 풋프린트로 어떻게 남기느냐 설계될 수 있다. 요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디지털 기술이 선물이라고 하는 거는 아날로그 시대에 우리가 늘 하던 걸 하더라도 소통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는 흔적이 남는구나. 그거를 좀 출발점으로 하면 어떨까 싶으니까 정말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변화되는 거는. 근데 출발할 수는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앱들이 요즘 카카오도 나오고 네이버도 나오고 막 온갖 군데서 나옵니다. 그런 이 기업들도 그런 거 있잖아요. 메신저 쓰고 이메일 쓰고 그리고 서류 열람하고 이런 것들이 과거엔 다 다른 앱들이었거든요. 요즘 그런 것들을 로그나 타임이나 사람들의 아이디에 따라서 누가 언제 무슨 앱을 들어가서 무슨 활동을 했고 그래서 어땠는지가 쫙 시계열로 연결돼서 남아요. 그 자체가 숙련된 선배들, 그 10년 차, 20년 차 된 직원한테는 굉장히 쉬운 거겠지만 1년 차, 2년 차 직원들한테는 그걸 열람할 수 있는 선배가 이렇게 돌아다녔던 로그와 봤던 서류들의 조합을 볼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성실한 그런 1, 2년 차는 열심히 그걸 보고 쭉
따로잡을 거고요. 게으른 분들은 안 하겠죠. 오늘 질문 시간이 강의 시간만큼 더 길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그만큼 이제 질문도 많이 주셨고, 저도 질문 드릴 게 많은데, 저는 공부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단어 공부부터 먼저 좀 하고. 제가 네. 나중에 다시는 네. 부르지 않으실 것 같아요.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닙니다, 아닙니다. 강의도 꽉 아니, 차고 아까도 질문도 너무 많이 말씀드렸다시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의자를 준비해 드렸는데 이 앞에 강연하셨던 분들이 그 어느 분도 그 사용 안 하셨고 이렇게 가장 멋지게 어울리시는 저희 마지막 강연자께서 가장 편안하고 가장 멋진 그 뷰로 저희 그 오늘 강연을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 박문구 전무님께 센터장님께 큰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